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불사조 기자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여야의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AI 개발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공개 서한에 이름을 올렸던 일론 머스크가 최근 AI 스타트업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IT본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18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바람도 불어요. 바람도 불고요. 춥더라고요. 네, 그새 보니까 그 은행잎이 성큼 자랐더라고요. 새순이었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그렇게 해도. 나무를 보고 다니세요? 뭐 봤습니다. 네, 오늘 뭐 좀 상세히 봤어요. 관찰을. KBS의 네. 주차장에 나무가 은행 나무가 있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일명 IRA법인데 이 세부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전기차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예고된 사안인데요. 네. 이 법조항에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990만 원의 보조금을 이 차 한 대당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 지침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에는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또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또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에 3,750달러를 지급하게,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나눠놨어요. 결국에는 이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갖추면은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서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GV70 같은 경우는 이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가 됐어요. 왜냐? GV70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중국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것은 다 안 된다.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거죠. 그렇군요. 자,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던 일본, 독일 이런 데도 다 우리처럼 제외가 되면서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GM도 크라이슬러, 있고. 포드, 링컨, 미국 차들만 된 미국 거예요. 차들만 네. 미국 차들만 싹 다 됐어요. 이건 결국은 네. 미국 시장을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네. 외국 브랜드들의 지배력보다는 그 미국 차량들의 지배력을,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선점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후에 있을 표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들을 선점하려는 게 여실히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네. 게 이제 결국은 숙제가 될 것인데 요즘은 보면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흔히 말하는 정부와 기업이 2인 삼각 형태로 같이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기아차나 아시는 것처럼 조지아주 또 저기 애리조나 쪽에 또 공장 짓고 있다, 더 짓는다, 거기서 어떻게 생산한다, 배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기업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부의 역할이 저는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번에 국빈 방문에서 이미 지금 파는 IRA나 지금 반도체나 모든 게 이제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향후 어떤 비전을 위해서 기초를 잘 다져놓고 또 거기에서 또 다시 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의제로 올라가서 제대로 좀 논의가 되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조가 과거에는 이제 자유무역 중심 그렇죠. FTA 많이 맺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 네. 있고 이 시그널은 사실은 트럼프 때부터 이제 계속 됐던 거고 자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연동돼 있고 그것이 결국엔 선거와도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고 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낼 거냐. 사실은 이번 그 한일 회담도 그랬었지만 그렇죠. 또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걸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기대 또 이제 안보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답변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보면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네.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 에어 프랑스 비행기도 팔고 오고 네.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또 시진핑 주석이 사념인이 결정된 다음에 제일 네.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독일 총리예요. 그걸 봤을 때 아니 유럽 그러니까 나토를 비롯해서 이 자유 진영에 있는 국가들 연대를 하고 힘을 합친다고 하는데 네. 실리적인 경제적인 것들은 다 찾아서 챙기고 있다.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시진핑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국제 정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실리를 국익을 얼마나 좀 챙겨올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요. 경제 성장도 사실은 예상치보다 중국이 굉장히 높게 4.5% 그럼요. 예.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이거든요. 움직임이 굉장히 미묘하게 보입니다. 사우디 문제도 그렇고. 이게 묘하게 뭐 미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미국 이렇게 네.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리, 다자주의.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실리를 우선 두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그 진단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일단 진단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빈 방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가서 모든 걸 해결하고 거기서 뭐 답을 얻어서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뭉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뭉개는 것이고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줄 테니 그쪽에서는 이런 걸 다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분위기라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와야 그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국빈 초청 방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사실은 물밑에서는 이런 경제죠. 실리적인 예. 경제 문제 요거 좀 해결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좀 당부드리면서 제가 이 소식 들으면서 정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던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벌써 3분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모두 20, 30대 청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이 숭이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박모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같은 그러니까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불리고 있는 네. 이 A 씨가 이 지은 이 아파트 또 신축 빌라 이런 곳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이 3번째인데 지난 2월 28일 또 지난 14일에서 3번째로 이 목숨을 스스로 앗아가는 잃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이번에 숨진 박 씨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 아파트를 7,200만 원에 첫 이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2년 뒤에 지난 다음에 연장을 했는데 그때 9천만 원으로 올려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아파트가 신축 지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인중개사 측에서 아유 별 문제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예. 계약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게 경매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근데 이걸 만약에 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에서 밀려요. 근저당권이 설정한 그쪽에서 먼저 경매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돈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 기준도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보면 8천만 원이 기준인데 네. 지금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그런 일이었고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곳에서 이 조금이라도 변제받기 위한 굉장히 그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 8천만 원에 자신이 초과된다. 예,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상심을 했다 그래요. 그 엄마 2만 원만. 그건 이제 그 전에 다 있었던 또 네. 케이스의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 인천 미추홀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네. 뭐 다세대라든지 여러 공동주택 형태의 집들, 빌라들 그리고 이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곳이고 이곳을 이번에 그 지금 자꾸 뭐 건축왕, 빌라왕 이런 왕자 붙이는데 저는 약간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범죄꾼들이죠. 그렇죠. 뭐 뭘 왕이라고 얘기해 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집중 타겟으로 여기서 사기 범죄를 벌여온 겁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 1억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새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지역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금력이 딸리는 20, 30대 청년 세대들이 이곳에서 많이 거주했던 것이고 이분들이 근처에 있는 이제 공단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이런 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들이 내 전 재산이거든요. 그 세대의 그 돈이라는 것은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잃게 된다. 그리고 뭐랄까요?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최우선 변제는 대부분 공적 기관에서 다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정작 금융기관이 1번 그렇습니다. 일하는 그리고 이제 거잖아요. 세금이 예. 있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남은 돈이 있으면 내가 가져가는 건데 이미 예. 여기는 공시지가 자체를 부풀려 놨기 때문에 예. 나와 있는 돈 자체를 내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지만 신축이 처음에 분양될 때부터 이건 사기 행각이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집값보다도 비싼 전세값에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뭐 나중에 분양받을 때 더 도움을 주겠다 아니면 뭐 지금 그 경매하는 것에 있어서 경매하고 나서 먼저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나서 남은 거 있으면 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의 대책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데 가서 전세할 때 뭐 그 대출 먼저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네. 지금 기존의 빚도 남아 있는데 또 대출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세입자 114인가요? 네. 시민단체 변호사께서 제발 목숨은 던지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시면서 연대에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막 정말 그 울음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진짜 너무 공감이 됐었는데요. 이게 진짜 눈물 나는 사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 전세 사기 대책 점검을 지시했다고요. 네.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 청년 미래 세대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네. 근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매 중지거든요. 네. 이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그런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면 한 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못 이 사례 받는 같은 걸 경우는 넘어서서 네. 경매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잖아요. 네. 그럼 집에서 나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여기서 거주라도 하고 있는 어디로 거거든요. 갑니까 이분?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가라고는 하는데 대책은 없고 그러면 전세를 만약에 또 다른 전세를 얻으면 대출해 줄게. 예. 아니면 뭐 당신들이 집을 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도움을 줄게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그 기초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라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라라는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현행 법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대책의 실효성을 뭐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현장 상황을 살피라는 얘기를 했지만 현장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정부가 마련해주는 임시 주거 시설 거기에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사 가려면 또 이사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사 비용은 또 누가 어떻게 될 거며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정말 손에 잡히는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주고 일단 이분들을 만나서 좀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피해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급한 건 돈이거든요. 네. 어떤 대책이든 자꾸 서류상에 뭘 쓰고 뭐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부분 종이 쪼가리로밖에는 인지를 못하세요. 네. 어떤 형태로든 내 손에 돈을 쥐게 해달라. 이 목소리가 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심각한 민생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특별히 강조를 했다면서요. 네, 오늘 이제 국무회의 발언도 생방송이 됐어요. 네. 주요 언론사에서 방송이 됐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가 추가로 늘어났다. 얘기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거,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약자 보호, 국방 등에 집중을 하되 무분별한 현금 살포, 또 선심성 포퓰리즘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재정준칙 법제화 뭐 이것도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주말 2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글쎄요. 일부 언론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전화 통화하면서 일단 대부분 언론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한국 언제 들어오느냐였는데 일단 지금 들어갈 것이 아니라 파리에서 네. 기자들 만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 민주당에서도 그랬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녹취록 자체가 나오고 지금 전체적인 여론도 좋아지지 않고 하다 보니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정작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지금 뭐 기자들 얘기나 아니면은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안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온다고 하면 네. 굳이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부터 그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얘기해 온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기자회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의혹이 나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귀국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 않다. 할 얘기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직 당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대응이 좀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그 소위 말해서 당론화되어 있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닌 목소리 내는 의원들이 몇 분 있으시잖아요. 방송에도 좀 자주 출연하시고 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 미온적이었다 혹은 지금 이제 사과하고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늦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도 사과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당 안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확인할 방법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권칠승 대변인 발언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0명 정도 되는 뭐 리스트가 뭐 돌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댓글 내용들 형태로 되고 있죠. 얘기를 하면서 규모도 규모지만 사건의 성격상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결국 뭐 이 대중들 상대로 정치하는 정치 집단이 대중들의 여론이라는 게 가장 무서울 것이고 여론이 이제 민주당 전체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권이 발동이 되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뭐 이 민주당 의원들 통화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뭐 사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안 하고 검찰 수사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촉구하는 모습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진상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뭐 수사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당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국민들 앞에 빨리 자체적으로 보였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확인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검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쭉쭉 늘려나갈 수 있는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총선까지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녹취가 계속 보도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3만 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도 있을 터인데 그 내용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연 어떤 얘기가 있고 그 송영길 전 대표도 뭐 기자회견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지만 그것과 좀 배치되는 내용을 검찰이 좀 보고 있다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또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가 지금 많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그리고 계속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돌풍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의 통행량은 평소보다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돌발 구간은 곳곳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는 버스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짧게 막히다가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6km가량 제속도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2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소식 있는데요. 이 사고 처리 중이라서 이 영향으로 신갈분기점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 반월터널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안산에서 서안산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고현준 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공천, 뭐 이게 상당히 개혁적 이슈를 걸었습니다. 헤어질 결심 뭐 결별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바로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선긋기 들어간 거죠? 이건 뭐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표현 안 됩니다. 예, 사극에 등장하는 대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요. 마지막이 그 입 다물라로 끝이 나더라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정광훈 네. 목사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 후보 공천 이거 요구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김 대표가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거다.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남의 당 또 다른 당 대표하고 있는 분이 남의 당에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일을 중단돼야 할 것이다. 하고 선을 그으면서 황당무계하다 입 닫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후에 이제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광훈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선동하고 있다. 이게 뭐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그런 속내 드러내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서 뭐 계속해서 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 네. 뭐 초반에는 조금 미온적인 대응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끌려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계속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연결돼 있는 분들도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란이 될 텐데 이게 그야말로 여기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정리를. 때 당원 100% 이후에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정말 투표장에 나올 당원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 네. 확보하고 있느냐를 따졌을 때 계속해서 이름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정광훈이라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동원된 당원들이 표를 주어서 만들어진 지도부
뭐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강훈이라는 인물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큰 대응 없고 그냥 허허실실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가라는 게 나올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기자회견 처음에 예고했었지 않습니까? 헤어질 결심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고했던 내용하고 완전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는 오히려 공천권 혹은 공천에서의 나의 영향력을 더 높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여당으로서의 그 위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이중 당적 뭐 전소사 이런 거 해서 이중 당적 걸러낸다 했지만은 네.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중 당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입하는 분들은 뭐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계속 끌려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나오고 그랬을 때 좀 당에서 지금과 같은 뭐 강한 대응이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 당 상임고문 해촉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진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강한 대응을 이제서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뭐 실효성 있는 대책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은 뭐 한 가지가 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할 거냐, 징계할 수 있을 것이냐. 한 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봐야죠.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뭐 지난주에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했고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하기도 했고, 또 원래는 오늘 제주도 가서 네. 4.3 이 유족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비행기 강풍 때문에 비행기 못 떠서 못 갔단 말이죠. 이런 사과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만약에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정광훈 목사와의 절연이 안 된 거 아니냐, 다시 논란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징계가 또 불가피하노니 나무도 나를 징계하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던데 이분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좀 조수진 최고위원도 네. 그 밥 한 공기 발언으로 또 논란을 일으켰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이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이니셜 따서 JM 그리고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제 대표 방탄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JMS라는 표현을 SNS에 올린 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돈봉투 사태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면서 정크, 머니, 그리고 이제 섹스, 그러니까 쓰레기, 돈, 성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지칭하면서 올리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바로 삭제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뭐 언론 보도에 보셨다시피 다 돌았단 말이죠. 네. 해명하기로는 보좌진과의 소통 과정에서 비공개로 보고해야 될 것들이 실수로 공개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그 윤리위원회에 심사 요청한다라는 글까지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련해서 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일본 외교 청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4.3 사건 뭐 김일성 지령으로 진행된 것이다, 나 북에서 그렇게 배웠다 등의 발언들, 이런 계속 문제적 발언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당의 최고위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계속해서 이 설화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도부 일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부 일원들에서 계속 이런 막말 발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건지 어떤 건지. 뭐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에 네. 뭐 저와 당사자를 심사하도록 요청하겠다, 네. 이렇게 이것도 약간 북한 스타일 같은 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요청하면서 자아 비판 뭐 이런 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지겠다는 입장은 보였습니다. 당의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고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런 반응, 뭐 당의 조치도 봐야겠지만은, 그러면 이 JMS 이 표현, 네. 이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이거 사실은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JMS라고 이제 불렸던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냐 이 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것도 이제 윤리가 새롭게 당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또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좀 올렸는데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이냐 당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을 테니까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 만들어 보시라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당분간 SNS 글을 안 쓰고 당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 경선 때 약속했던 게 당 지지율 55%,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 이거였는데 이걸 달성할지 지켜보겠다. 이걸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5560 여기에서 많이 멀어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측면에서 지켜보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켜보죠. 예. 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노력을 G7이 환영한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요. 이 맞습니까? 사실관계가? 이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유럽의 반대. 제가 봤을 때는 네.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일본 삿포로에서 그 폐막했죠.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그러니까 G7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네. 일본의 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이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설명 과정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각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G7 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 관련해서 후속 처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지금 포인트는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독일의 이 환경부 장관인 슈테피 렘케라는 환경부 장관이 그 발언을 듣고 바로 이 부분을 반박했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걸 환영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는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뒤에 또 언론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잘못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한 문장이 잘못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의도적으로 이거를 뭐 괄호 뭐 열고 괄호 닫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이 빠져서 다른 게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쓱 밀어놓고 또 G7 회원국으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으면서 오염수 방류를 하고 싶었던 그들의 속내가 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닐까. 근데 이런 게 국제 질서에서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네. 보기에는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했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9325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전세 사기로 생을 마감한 분의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우리 사회가 그 짐을 덜어줄 수는 없을까요?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봄철에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농사도 잘 되고 대기도 건조해지지 않는데 올 봄에는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산불도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가리켜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뭄이란 단어는 원래 동사 가물다에서 왔습니다. 가물다는 땅의 물기가 바싹 마를 정도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다를 뜻합니다. 가물다의 명사는 가뭄도 되고 가물도 됩니다. 이것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둘 이상의 형태가 다 표준어로 인정될 때 그 둘 이상의 표준어를 복수 표준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물에 돌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은 도랑의 옛말인데요. 이 속담은 물이 없는 가뭄에 도랑을 미리 쳐서 물기를 낸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 메마른 날씨를 가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돈줄이 마른 것을 가리켜서 돈 가뭄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돈과 가뭄을 띄어서 씁니다. 참고로 복수 표준어를 몇 개 더 말씀드리면 가는 허리와 잔허리, 보조개와 볼우물, 그리고 삽살개와 삽살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강한 비를 뿌린 비구름이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충청도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부산 20도, 강릉 17도, 대전 18도, 대구 2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2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일은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고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승객 과밀 현상이 심한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세버스와 수요 응답형 버스를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 D노선의 신속한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내 공공기관 등 61개 기관이 해킹됐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정찰 총국이 배후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김일문 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1살 일병을 붙잡아 법정에 세운 가운데 그의 배후에 따로 외국 세력이 있는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식물을 나눠주는 사업을 한다. 어떤 목적입니까? 네, 최근에 청년 취업 문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고립, 은둔 청년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반려식물을 보급합니다.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취지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에서 39세 고립 은둔 청년인데요. 사실 고립, 은둔하면 어떤 청년인데 하실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고립은 정서적,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은둔은 외출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500명을 선정해서 각 주거 환경에 맞는 반려식물을 보급하고요. 이 중 희망하는 자 300명에게는 정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원예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합니다. 솔직한 마음에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사업을 노인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가 그 배경이 되었더라고요. 서울시가. 네, 맞습니다. 2017년에 반려식물 사업에서 94.1%가 반려식물이 생활에 활력을 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만족도가 높다는 게 입증이 되다 보니 이번에는 그 활력을 청년들에게 준다는 게 취지입니다. 청년들의 은둔 그리고 고립 원인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저 좀 종종 들었어요. 이를테면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방에서 안 나와. 우리 아이가 방에서 안 나와. 걱정이야.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아마 중장년층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알고 있는 소식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통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 5,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45.5%가 고립, 은둔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실직 또는 취업난을 꼽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자식 같다라는 마음도 들고 식물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올 수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립감의 원인은 아무래도 취업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다른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강남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랬어요. 70년대생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어떻게 하다 나이를 얘기를 해버리네. 여튼 그런데 이제 점점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 안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점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안을 저는 전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만 해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단 하루를 그렇죠. 살아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답답합니다. 예. 특히 취업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정부지만 정치권에서 해법을 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해법을 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반듯한 햇살이 나올 텐데 푸릇푸릇한 나무들 볼 수 있게 집 밖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예, 집 밖으로 다 나옵시다. 네. 자,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로 지난주에 황사경보가 발령이 됐고 미세먼지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에서 일본, 한국의 황사 보도를 보고 화를 냈다. 이 화를 낼 일입니까? 네, 최근에 날씨 좋아지면서 황사랑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네. 목도 칼칼하고 코도 막히고 답답했는데 저 같은 사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이제 최근에 기침도 많이 하셨는데 비를 좋아하지 않는 저조차도 황사를 뭔가 씻겨 내려주는 것 같아서 오늘만큼은 비가 좋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가 미세먼지가 심각했죠. 일부 기사에서는 중국발 황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우리 언론의 황사 보도에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입장은 중국발 황사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13일에 관영 황구시보도 한국 일부 언론이 재난 등 선동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했다면서 과장된 기사를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올해 가장 강력한 두 차례 황사가 몽골에서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발원지가 중국 아니야, 우리 아니고 몽골이야라는 점을 부각시켜주면서 중국 역시 몽골발 황사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언론들은 올해 몽골에서 시작된 두 차례 황사만을 언급했을 뿐 중국 서쪽 신장 그리고 북부의 내이몽고에서 발원한 황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맞을 수 있나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아무리 고비 사막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의 비중이 많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미국 나사와 한국의 국립기상과학원의 말을 빌리자면 몽골에서 시작된 황사바람이 중국 내 고비 사막과 내이몽고 고원을 거쳐서 몸집이 더 커졌고 한반도에 들어오는 황사는 결국 중국 영토 요인이 더 크다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중국에서도 중국의 기상대 또한 최근 발생한 일부 황사에 대해서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서 발원했다고 밝힌 바가 이미 있고요. 영국 BBC 방송에서도 최근 황사, 중국에서 한국으로 고통을 주는 모래바람이라는 기사에서 중국과 몽골의 국경 사막에서 발원을 해서 한반도에 도달하고 이게 바다 건너 일본까지 덮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모든 중국인이 착해지길 바란다. 김치도 한국도 중국 거라고 우기더니 황사는 가져가기 싫은가 보네 등의 댓글을 보이면서 반응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 그리고 또 일본 그리고 동북아의 3국이 서로 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러한 좀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큰 전쟁에 또 위험이 되기도 하고요. 중국이 비단 황사 때문만 이렇게 했을까? 정치적 의도는 없을까? 이것도 좀 우리 정부에서는 들여다보고 판단해서 정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네. 자, 카페에서 사용 중인 오븐의 강화 유리가 폭발하는 것처럼 깨지면서 사람이 다쳤는데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며칠 전부터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요. 지난 15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인데요. 네.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인천의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오븐에 강화 유리가
폭발음을 내면서 아이고, 터졌다는 큰일 날 내용입니다. 뻔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글쓴이인 카페 점주 A씨는 글과 함께 5% 표시된 오븐의 유리가 갑자기 폭발하는 CCTV 영상도 올렸고요. 여기에 영상 속에서 직원은 오븐이 터지자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A씨는 사고 이후에 오븐 업체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기기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오븐이 접시와 부딪혀서 폭발을 했고 오븐 뚜껑만 바꿔주겠다. 원래는 유상인데 이번만 무상으로 갈아주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카페 프랜차이즈 미래를 위해서 주는 거다. 다음부터는 조심히 사용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업체는 본인들의 결론을 밀어붙이고 저희 이야기는 무시한다면서 100번 양보해서 접시가 닿아서 오븐이 폭발했다고 치면 이게 폭탄이지 오븐이냐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영업자가 의리라지만 목숨까지 의리겠나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을 한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윤리경영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사과하면 아이 그래요. 그리고 맞습니다. 조심해서 넘어갈게요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더 화가 상대방에서 나죠.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인정하고 책임질 때 우리 사회에 평화가 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지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이 시간에 골프장 그늘집 이야기하시면서 과한 소비 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신 네네네. 걸 솔직히 들었는데 아유, 들으셨군요.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소비 지출을 공유하고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거지방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거지방이란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의 소비 생활을 공유하는 유형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이달 초부터 각종 온라인 SNS에서는 거지방 속 대화 내역을 공유한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한 달 예산을 정해놓고 소비를 기록하거나 누적된 지출을 계산하면서 절약을 좀 독려하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지방에서는 서로의 소비가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랄한 평가가 이뤄지는데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네. 한 참여자가 퍼스널 컬러 진단에 예약금 제외해서 4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올리자 다른 참여자가 퍼스널 컬러 진단이 왜 필요하냐. 얼굴 옆에 색종이 대보라라고 반박을 하고요. 네. 또 다른 방에서는 스니커즈류를 살까 한다는 질문에 예쁜데 신기 어렵지 않냐. 신발에 구멍이 나셨으면 사시라고 답변을 내놓자 질문을 던진 이용자는 실제로 구멍이 뚫린 신발의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했고 이거를 보자 다른 이용자는 신발도 안 사시고 뭐 하셨냐라고 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는 파이어족, 욜로 등의 이름으로 각종 명품 그리고 사치품의 소비가 늘었던 현상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문화가 국내외 침체,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불안감을 함께 가져가면서 살아야 하는 젊은 세대의 입장이 자조적으로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리꾼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비를 절약하려는 의도는 좋다라는 찬성의 입장도 있는가 한편 실제 가난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 또는 거지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지방 대신 절약방, 검소방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요 명칭은 그렇죠. 별로 방금 전에.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절약은 해야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절약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또한 어떤 우리 경제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리고 우리 청년층들이 생활이 너무 팍팍하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 그리고 20대에 자립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때 이런 것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람도 햇빛도 없는 지하 동굴에서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진행된 실험에서 무려 500일을 지하 70m 아래 동굴에서 홀로 버틴 한 여성이 화제를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소식 봤어요. 동굴에서 500일 버티실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못합니다. 저도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주인공은 스페인 출신 산악인 50세 나이의 베아트리스 플라미니입니다. 네. 2021년 11월 남부 그라나다에 있는 지하 70m 동굴로 내려갔다가 500일 만에 지상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플라미니는 헬멧 라이트 그리고 약간의 빛과 책, 종이와 연필, 뜨개질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문명과 접촉 없이 지하 동굴에서 500일간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플라미니는 나는 내 자신과 아주 잘 지냈다. 힘든 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무려 60권에 달하는 책을 읽었고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뜨개질을 하는 등 계획적인 시간을 다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비결 물어봤더니 지금 닥친 그 순간을 사는 게 비결이었다. 잡생각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전념하도록 노력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65일째부터는 사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잃었고요. 그는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한 160에서 170일 정도 됐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무려 500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내려와도 하도 이제 동굴을 떠나야 한다고 했을 때 밖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많았을 것 같아서 물어보니 가장 힘든 순간은 파리가 몰려들었을 때라고 뽑았습니다. 사실 파리가 들어와서 애벌레를 낳았는데 내버려뒀더니 파리가 내 온몸을 뒤덮게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장 문제일 것 같은 화장실 문제는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용변을 그냥 지정된 곳에 버리고 처리했고 샤워는 못했지만 나는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다. 500일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지를 뽐냈습니다. 아유. 실험이 끝나고 이 연구팀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벌써 말도 안 된다. 아직 책을 끝내지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실험은 스페인, 알메니아 그리고 그라나다 무르시아 대학 소속 과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극도의 고립 속에서 인간 신체와 정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마련된 패닉 버튼이 있었지만 그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00일을 채웠는데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 영상을 본 분들도 정말 대단하시다. 10억을 줘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건강검진 등으로 신체 변화도 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분의 반응이 어떨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원래 두 분이 나오는 코너인데 사정상 오늘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박 기자님의 빈자리가 클 것 같은데. 아니요, 박 기자님의 빈자리를 2배로 더블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그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 해촉 소식, 그 여진이 계속 일파만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윤심이 작용한 거냐 아니냐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심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홍준표 시장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모든 결정이 결국 윤심이랑 연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순수하게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도 이제 윤심으로 오해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아까 보도에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도 윤심이 아니라는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자주 전화도 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뭐 최근 당에 좀 쓴소리를 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달갑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감으로는 불편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 단독 플레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서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냐. 너무 약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든 아니면 결단을 하든 윤심과 결부지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그게 아마 꼬리표고 하나의 컴플렉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단으로 본인의 존재감, 결단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존재감이 없었죠. 4%짜리 후보를 어쨌든 그 후보 완전히 계속 그렇죠. 해서 만들어낸 뭐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좀 뭔가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왜 홍준표 시장을 해촉이라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상임 고문을 해촉한다. 이게 사실 정치권에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개는 뭐 대표를 그만두거나 대선 후보였거나 이런 분들이 상임 고문을 하기 때문에 해촉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왜 이렇게 한 걸까? 사실은 그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짚자면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통상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당대표를 했으면 거의 자동으로 상임 고문이 돼요. 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은퇴를 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상임 고문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재호 상임 고문. 네. 등등. 그런데 이제 홍 시장 같은 경우는 현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역을 그 상임 고문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고 이번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이걸 정상으로 되돌린 거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겠죠. 네. 정치권에서는 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뭐 존재감 얘기도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약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서열이라고 굳이 하면 좀 더 높다고. 당서열. 그렇죠. 중요합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유,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따집니다. 어디 앉는 것도 중요해요. 예. 다만 재밌는 게 이 뒷배경을 좀 살펴보면 네.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일 때 김기현 대표가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러면 당대표와 대변인 지위는 굉장히 큰 건데 그때 호흡을 좀 맞춰왔고 평소에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김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홍 시장이 대표 때처럼 당무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얼라 취급하는 겁니까? 얼라 그렇죠. 취급. 정확하십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일종의 서열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 김기현 대표가.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재미있는 비유가 네. 영화 친구에 네. 비유를 정말 많이 해요. 이제 나도 많이 컸다. 나 이제 당대표 나 그만해라.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서열을 따지자면 본인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 과거 내가 대변인이던 시절과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앞서 대통령이 그 나경원 전 의원을 해촉했던 네, 사건이 맞아요.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낸 건데 이번 방식도 그 방식을 좀 차용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형님 제가 대변인 할 때 김기현이가 아닙니다. 저 많이 당대표 됐어요. 컸습니다. 네.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거고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나경원급이야. 그렇죠. 똑같이 대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서로 이거 만나서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좀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대통령실의 의중도 좀 중요한데 이번 결정에 불만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절차적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정광훈 목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뭐 징계 내지는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그래도 당 어른인 이제 홍 시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수순인데 일의 선호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죠. 왜 굳이 홍 시장한테 먼저 이렇게 해서 일을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또 후폭풍이 이제 오히려 홍 시장의 스피커만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밝히셨죠. 이제 상임 고문도 아니니까 더 자유롭게 신랄하게 당을 비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나경원 전 의원 때처럼 그 탄압받는
받는 이미지가 지금 더 씌워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말에 당이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악수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취재하는 지역 언론 기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TK 민심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그 한일 회담 후폭풍. 그러니까 이제 독도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인데 우리 땅인데 일본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는 분위기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홍준표 시장과 당 대표와의 갈등. 뭐 이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 지역 여론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일종의 그 집토끼 전략을 반드시 서무시장도 몇 번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에 대한 이유를 좀 천착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어제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좀 의외의 한 수였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결별한다 뭐 이랬었는데 실제 결별 얘기는 전혀 없었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 이준석 대표인 줄 알았어요. 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그리고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받으면 내가 이제 신당 창당 안 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어요. 이분 정치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정광훈 목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정광훈 목사가 원하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다. 본인은 지금 당원이 아닙니다. 본인은 비록 당원이 아니지만 그 국민의힘 이제 몸통을 흔들겠다. 본인이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50만인 걸로 알려졌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보수가 지리멸렬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집토끼를 지킨 거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청구서를 들이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도층을 공략해야 될 상황에서 현재의 정광훈 목사와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제안한 제안도 사실은 받는 게 전혀 말이 안 된다. 그 당에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국민 내부에서는 정광훈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는 뭐 책임 당원이나 당원표가 10,000명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해도 영향력이 미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자유통일당인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미 신당을 또 당을 창당을 만든다는 하신 거예요, 적이 근데? 있는데 그 당도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설사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정광훈 목사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라고 이제 자칭 불리는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필요할 때는 써먹고 불필요할 때는 내치는 거냐, 이런 배신감 같은 게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국민의힘 흔들기를 하면서 우리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 됐겠냐. 정광훈 목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보면 의자부터 쫙 깔거든요. 저 많은 예산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의혹들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애매하게 끌어안습니다. 포용 전략인가? 이런 의혹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광훈이 어쨌든 그런 집회나 아스팔트 보수 이렇게 결집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지금의 여당을 만들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데, 만들었다. 네, 근데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간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만 이사야 같은 선지자 발언 뭐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당도 달라졌고 정광훈 목사도 그때의 정광훈과 지금의 정광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보수 전체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선을 그어야 된다.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채의식 때문에 명확히 선을 못 긋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집토끼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극보수층이 사실 집토끼를 버리고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자칫 정광훈 목사와 너무 각을 세웠다가는 좀 강성 지지층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의 개딸과도 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걸 결국 못 놓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역 의원분들 몇몇 전화를 해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제 집어넣은 책임 당원이
시간이 꽤 된다고 해요. 이들의 영향력을 아직은 좀 가늠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총선을 앞두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태극기와 개혁의 딸 이 문제를 양당이 극복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정치가 배가 산으로 가는 형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임을 하면 주로 강성 지지층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언이 엄청 세다는 거죠. 그럼 또 거기서 듣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현실 정치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민주주의가 뭡니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졌던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끄러워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대로 갑니다. 도대체 무슨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나기만 하면 네. 뭐 야권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의중 아니냐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이고 특히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 그 고대 최고위 과정을 함께 들었다는 인연이 네.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 비서관이 그 이마 빌딩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네. 경선 캠프 후보 결정하기 전에 경선 그렇죠. 캠프부터 네. 있었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캠프를 꾸렸던 시절에 그 생업까지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의 규모가 한 20-30명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동안 그래도 가장 오래 고생한 사람 아니냐. 또 4월 한미정상을 앞두고 가장 의전에서 어쨌든 오래 했던 사람이 김승희 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올렸다는 설명을 해요. 그리고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 얘기와 계속 엮이잖아요. 네. 이분을 두고는 사실 이분은 당선 후에 대통령 당선 후에 들어온 사람이다. 오히려 이제 김승희 비서관이 더 고생을 많이 했다. 찐이다. 네, 그래서 뭐 2년 하나만으로 된 게 아니다. 또 고대 최고위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좀 대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라서 단순히 그걸로 여사와 뭐 인연을 강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그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제 히말라야 등반 인연으로 채용이 됐고. 뭐 중간에 뭐 어떤 논란이 있었지만 계속 승진시키지 않았냐. 그 경우와 이게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건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히말라야 등반을 한 2년만 가지고 채용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통해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 또 그 역량에 대한 평가는 또 별도로 있는 거니까요.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처음부터 갈등설, 알력설 뭐 이런 게 계속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명으로 사실상 이게 김일범 비서관과의 알력설, 갈등설 이것은 사실로 그냥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를 딱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김일범 비서관이 입을 안 열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김일범 전 비서관과 그 김승희 신임 비서관 사이 갈등설은 계속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랑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 이제 김승희 비서관이 인연이 있다 보니 해외 순방 때마다 김건희 여사 계획을 주로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뭐 이건 정설은 아니지만 뭐 나오는 이야기가 김 비서관이 잡는 그 김 여사 관련 일정으로 김일범 전 비서관과 갈등이 좀 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도 그 김건희 여사의 요구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일정을 잡는 것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갈등에 지쳐서 김일범 전 비서관이 더 못하겠다. 이래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그 안에 블랙핑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뭐 근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서요. 그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뭐 다만 이번 인선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으로 승진을 한 것이냐 이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김승희 비서관이 이마빌딩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듣기는 했었는데 이게 확인
확정된 사실들은 방송에 아니라서 소개하기 또 부적절한 네. 요소도 있고 해서 근데 여하튼 상당히 퍼져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래서 대통령실 다 채웠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취임 초부터 구인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가 왜 이러냐, 뭐 행사 전문가를 써라 이런 얘기를 제가 보수 언론 칼럼으로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임기 초반에 탁현민 같은 사람 없냐 이런 말도 나왔었던 건데요. 지금 이 김승희 비서관 말고는 딱히 좀 적절한 분이 없다, 못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분을 해라 이런 건지 뭐 어떤 걸까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굳이 꼽자면 정말 구인난도 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외교 관련 이슈로 좀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27%의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그 대통령실 이 외교 라인 아니면 이 의전 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왜 가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논란이 많이 커지니까.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명의 경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벌써. 예. 그러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이제 초반이 아닌 중반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좋다고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 누가 여기를 들어가려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주장이지만 이 의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해요. 그럼요. 1분 1초 단위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내부에서도 가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이런 소리를 한대요. 너 그렇게 일 안 하면 의전으로 보내버리겠다. 거기 네. 얼마나 가서 고생 좀 하고 올래?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구인난 때문에 또 김승희 비서관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들 기존에 1년이나 해왔던 김승희 비서관보다 낫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사람을 교체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는 그렇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지금 있는 사람으로 가보자라고 결정을 한 걸로 보이네요. 방금 전 말씀 주신 그 여론조사는요. 갤럽 자체 조사고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국민의힘 메시지 팀 사람을 만났는데 네. 어제 민주당이 그 공식 사과를 하고 경찰과 검찰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을 했죠. 네.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제 국민의힘이 준비한 메시지는 민주당이 내부 진상 조사를 한다는데 완전히 셀프 조사다. 말도 안 된다. 허를 찔린 겁니까? 네, 경찰에 맡겨야 된다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사안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인데요. 이 대표도 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을 했을 텐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정말 개파를 떠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이건 즉각 진상 조사를 해서 이거는 출당 조치를 시키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게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친낙계의 친이낙연계의 호재다. 초반에는 이렇게도 조금 기사가 났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당시 전당대회 때 친낙계가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누구 후보를 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을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면 민주당 의원 중에 이정근과 통화 안 한 사람이 있을까? 딱 이렇게 말을 하세요. 너무 사활이가 좋았던 사람이고 서초라는 험지에서 원외위원장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하고 또 이정근도 이제 의원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티타임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후원금을 좀 넣어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험지에서 고생하고 또 서글서글한 이미지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큰 거부감이나 거리두기 없이 만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아차 싶은 분위기도 읽히고요. 이번 사안은 검찰 탄압으로 가져가서는 역풍 맞는다. 분명히 이러한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했거든요. 오늘 저 PD님께서 취재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얘기는 아마 단독입니다. 아무데도 보도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당직 인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당직 인선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정근이라는 분을 사무부총장에 앉히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3차례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예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아이 내가 부총장 하나 임명을 못하는 당대표가 말이야 막 그렇게 화를 냈대요. 그래서 당대표가 그러면 합시다. 근데 이 사무부총장 제3부총장이라는 자리가 주로 뉴미디어 전략 그쵸. 이런 미래죠. 거를 네. 미래부총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에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분의 과거 경력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찾기 어려워서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것을 반대했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세게 밀어붙였다. 그럼 왜 그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일 파리에서 송 대표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제 취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원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면서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받은 글 명단이 돌고 돌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돌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받는 의원도 있고 안 받는 의원도 있는데 평소에 정말 전화를 잘 받는 모 의원이 있는데 이 받은 글이 도운 뒤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받은 아니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고 또 그 명단에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면은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돈을 돈 봉투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안 받으신 거죠? 이러면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즉답을 거부하신다든지 뭐 조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뭐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기자들도 평소에 의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의원들을 전화해 보면은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취재한 분은 명단에 들어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역으로 기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의원도 계십니다.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하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이게 당 지지율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절이 그렇죠. 언젠데 돈봉투가 나옵니까? 돈봉투가.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중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초대선 그룹도 또 별도의 뭔가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일단은 안 오는 거죠. 안 오고 프랑스 파리에서 입장을 밝힌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데 뭘 밝힐까요? 근데 그걸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당내에서. 네. 네. 즉시 들어와서 빨리 와라. 네, 어떻게든 입장을 표해야 되는데 파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사실 그간 내놨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의 일탈인데 본인이 어쨌든 뭐 책임자나 혹은 인사권자로 사죄를 드리겠다. 네.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본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차기도 생각하시는 걸로 알아요. 뭐 서울시장이든 뭐든 본인이 정치를 계속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계속 할 거면 빨리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빨리 와서 수습해야죠. 거기서 무슨 기자회견을 합니까? 빨리 와서 수습할 생각을 해야 된다. 어쨌든 매를 맞더라도 와서 맞아야지. 거기에서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될 거다. 그게 586 정치인이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줬던 모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돈봉투냐.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이게 21년 전당대회의 특수성을 굳이 따진다면 코로나 전당대회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고 사람 몇 명 모으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뭐 버스 대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비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역에서 사람을 동원하려면. 그래서 이른바 거마비라는 표현을 정치권에선 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게 좀 뿌려진 게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을 많이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너무 숨가쁘게 훅 지나갔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더 준비해 오신 말씀이 많은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꼼꼼한 취재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또 감사합니다. 선배가 취재해 주신 것도 아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IT 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공부하는 마음으로 김덕진 소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발전이 너무 빠르다. 좀 쉬었다 가자. 네. 6개월간 멈추자. 이런 내용의 사인을 했다. 이런 말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쵸.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했다. 이 사람 뭡니까? 왜 이럽니까?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네. 그 얘기할 때도 제가 좀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마 그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조금 속셈이 있는 거지. 속도를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네. 역시나 후자였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 나온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갑자기 트위터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10,000개 정도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이 왜 10,000개냐? 오픈 AI가 챗 GPT 만들 때 딱 이 10,000개 샀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일론 머스크가 챗 GPT 만든 정도의 하드웨어를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 또 사기도 어렵습니다. 가격도 워낙 비싸고 하나당 거의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럼 10,000개니까 1,000억 규모를 일단 쓴 거예요. 머스크만 살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고 싶어도 좀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게 경쟁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좀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실제로 9일날 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 이름이 XAI입니다. XAI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약간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X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단어를.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나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예전에 했었던 그 금융 사업들도 다 X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합쳐서 X.AI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네. XAI가요. Zai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네. 근데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게 설명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Zai라고 하는 게 좀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제가 합니다. 보기에 소장님의 네. 추측이 맞을 수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단순하게 네. 스타트업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 머스크가 이쪽에 아예 집중을 하려고 한다. 네.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서요. 네. 트위터도 사명을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야. 그게 이제 제일 놀란 거예요. 트위터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트위터 대신에 그냥 X입니다. X. 트위터 있는데. 그죠? 이제 바꿔야 사명을 이제 됩니까? X로 바꾸겠다라고 X. 네. 한 거고요. 실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뭘 했냐면 이게 지금 제일 화제가 되는 건데 트위터 안에 온라인 투자 중개회사랑 연결을 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가격 같은 걸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투자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위터 안에서 정보 보고 바로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금융이 붙는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유명해진 게 페이팔이라고 하는 간편 결제를 맞습니다. 만들고 나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서비스에다가 금융을 붙이면서 돈을 벌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이렇게 트위터를 바꾸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이른바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슈퍼 앱이 뭐냐면 네. 그 중국으로 치면 위챗 같은 거, 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같은 앱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앱 안에서 이것저것 다 되는 거.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을 슈퍼 네. 앱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위챗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챗 페이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결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위챗 얘기를 했어요. 위챗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형태의 위챗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뭐 심지어 하드웨어 뭐 이번에 뭐 로켓 쏠려다가 잠깐 멈추고 있어도 로켓 뭐 뉴럴링크 또 터널 업체 거기에다가 또 로봇 뭐 자동차 거기에 SNS까지 이걸 한 번에 묶어보겠다. 와. 뭐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근데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상상력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이슈기도 해요. 실제로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제 뭐 같은 회사니까 어쨌든 뭐 나머지 앱들도 다 처음엔 슈퍼앱을 꿈꿨는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서양의 회사들은 그게 다 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살다 왔기 때문에 네네네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 신용등급, 신용카드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네.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아야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이렇게 현장 이렇게 위챗으로 그러니까 중국 웨이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현장 결제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소비를. 그리고 네.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약간 중국은 좀 다른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서구에 이게 될까. 생생한 지금 반응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규제 이슈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독점에 대한 규제가 워낙 그렇습니다. 강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잘 될까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의 지금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트위터뿐만 아니라 통신망 쪽도 일론 머스크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도 국내에 상륙을 했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를 인터넷을 위성으로 엮겠다라고 네. 하는 게 또 일론 머스크의 또 엄청난 또 이제 포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 이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한 위성이 한 4천여 개 정도 올라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 세계 50여 개국에 이미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고 이게 유명해진 게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원을 해준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몇 언론에서 실제 스타링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저궤동 위성 통신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게 국내 통신사와 제한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통신망이라는 게 어쨌든 정부의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 3사와 수익 배분도 뭐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우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물론 뭐 지금 일반 망보단 느리지만 향후에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고 또 이 생성형 인공지능 할 때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공간이 되게 가상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게 또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좀 추운 데들의 이런 클라우드를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또 지구에서도 모자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상상력 중에 하나로 네. 그 우주에 이 데이터 센터를 이 위성들한테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면서 여러 기대감을 또 품게 하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네,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야말로 진짜 전방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모두 모아서 제대로 한번 세게 네. 공격을 해보겠다. 이런 자세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뿐만 아니라 인재도 지금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드웨어 인프라 수천만 달러 규모의 GPU도 샀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글 알파벳의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파고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을 했었던 그 연구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2명을 또 지난달에 이제 트위터로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재도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이들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우리들에게 빅데이터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챗GPT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오픈 AI에 만든 챗GPT는 트위터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트위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생성형 AI는 SNS 데이터를 학습할 거니까 좀 더 대화가 부드럽거나 약간 인포멀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 생성 AI를 아주 잘 만들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이나 어떤 정부 기업들에서 과연 이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을 놔둘 것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일종의 기행 같은 걸 자꾸 해요. 예를 들면은 서브스택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미디어, 대한 미디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링크들을 일론 머스크가 다 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똥 모양의 아이콘. 그러니까 링크를 누르면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는 우리를 좀먹는 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어떡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다 마케팅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정도 큰 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안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뭐 바이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군요. 하여튼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인인 것 같아요. 기인.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진정한 AI 돈의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뭐 실제로 2월 말에 타임지에서 네. 그 챗GPT 관련 특집포를 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챗GPT한테 표지에서 챗GPT야 그 우리한테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써줄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챗GPT가 이제 뭘 써드릴까요?라고 했을 때 타임즈가 뭐라고 했냐면 AI Arms Race라는 얘기를 했어요. 군비 경쟁이란 말이죠. 아마도 기자님은 익숙하시겠지만 냉전 시대 때 쓰던 말이잖아요. 근데 냉전 시대 때 서로가 이제 워낙 뭐 미국과 소련이 본인들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 무기를 샀던 게 군비 경쟁인데 지금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결국에는 패권을 누군가가 차지할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있는 모든 자원을 다 AI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미국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I 부서가 아닌 사람들을 막 자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까지 하면서 이게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들이다 보니까 정말로 소위 쩐의 전쟁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겁나는데 어디까지 갈지 무서운 생각도 좀 듭니다. 네. MS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강력한 우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일종의 연계하는 시스템 이런 방향도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약간 조심스럽지만 얘기 나오는 게 일론 네. 머스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 있는 메타 이 두 회사가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 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동안 멈추자. 라고 할 때 사인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실무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두 회사가 좀 여러 가지로 이해타산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의 연대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모로 기업들이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남는 건지 네네. 이런 시간이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구글이다. 네. 구글 뭐 또 다른 악재가 들린다면서요. 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그 챗GPT가 같이 하면서 계속 검색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검색 점유율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때 이 구글 사이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이 기본적으로 이 구글 사이트, 그러니까 갤럭시의 기본 검색이 구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갤럭시가 구글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검색의 기본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타격인데 첫 번째는 삼성이 구글한테 이 기본 서비스를 주려고 매년 4조 원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과 빠지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위험한 거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구글 검색보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을 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빙이 네. 먼저 나오니까. 네. 근데 이 검색 점유율 1% 가져오면 광고 비용이 약 2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만 뺏겨도 수조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주가도 이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제 지금 제가 뭐 여러 기자님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로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일종의 마케팅 비용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뭐 이런 네. 식의 계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구글이 코닥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 코닥이 옛날엔 네. 필름인데 요새 보니까 막 옷도 나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예. 원래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이 코닥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코닥이 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출시를 하면 필름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안 만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에서 나왔을 때 뒤늦게 나와서 결국 망했거든요. 근데 딱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원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 또 검색하고 애매하니까 놔두고 있다가 지금 이러다가 구글이 코닥의 딜레마 빠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 구글 말고 긴장하는 회사가 또 있다면서요. 네, 아마존. 아마존. 네, 아마존입니다.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의 원래 1등이 AWS였는데 네. 애저 때문에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하면 네. 정말 쏙쏙 이해가 되는 IT 이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